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왔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는 팟캐스트의 실력자 스트롱맨 김용민입니다. 예. 저는 팟캐스트의 딕테이터 독자자 서영석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권력이나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 지도자를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김정일이나 예. 차우세스쿠, 네. 예, 차씨, 미스터 차,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붙여지는 이름인데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스트롱맨이 실력자면, 네. 그러면 슈퍼맨은 슈퍼하는 집 사장이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 연합뉴스가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은 4대강 할 땐 또 4대강 전도사 역할을 했고요. 네. 천안함 때는 또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게 유리한 식의 논조를 서슴없이 펼쳤습니다. 1년에 연합뉴스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 300억입니다. 300억. 이 300억을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돌려야 한다. 그 300억 한 푼도 연합뉴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게 주로 27세 소녀가장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요? 27살 네. 소녀가장. 네. 근데 이제 사실 재미네요. 보니까 오늘 또 트위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문재인은 27살 때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이정희는 27살에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네. 박근혜는 27살에 소녀가장이 되고, 그때 그 가수 심수봉은 그때 23살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연합뉴스가 결국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네. 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네. 연합뉴스는 이제 여러분들은 도대체 연합뉴스가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옛날 이름은 연합통신인데. 연합통신. 연합통신 시절에는 이제 연합통신의 그 동료 기자들, 저하고 같이 출입하던 기자들이 이 명함을 내밀면요. 네. 야, 거기는 뭐 대우통신이냐, 신세기통신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름을 이제 연합뉴스로 바꾼 건데. 그 뉴스의 도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통신사를. 예.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연합뉴스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우선 첫째는요, 규모가 커요. 보통 그 언론사에서 10명, 20명 정도 한 부에 사람을 두면은 예. 연합뉴스는 사회부 예. 뭐 이런 데한 1.5배 내지 2배 정도의 기자를 둡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특파원이 가장 많은 곳이 예. 바로 연합뉴스죠. 네. 그래서 이 연합뉴스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해외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을 각 언론사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언론사들만 공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포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공급을 하죠. 그래서 연합뉴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언론계에서는 비중이 크고 예. 과거 전두환 시절에는요. 연합뉴스 기자들이 어느 정도 위상이었냐 하면은 지방에 가가지고 전화번호부를 펼치면요. 언론계 쪽에 맨 위에 연합통신 김용민 기자님 댁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지방지를 한 개만 남기고 모조리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뉴스는 오로지 연합뉴스만을 통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전두환 시절에 저도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합통신, 그때 연합통신이었죠.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역에 내려가면은 연합통신 기자들이 이제 지방 주재 기자들은 사실 이제 그 언론사 내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거의 뭐 유지급, 시장, 네. 군수,
그때는 이제 국정원 안기부죠. 안기부 예. 지부장, 예. 그다음에 지검장, 지원장 네. 이런 식으로 교육감, 교육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파워 맨 그룹에 예. 연합통신 기자도 끼었어요. 그 정도로 이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매체가 예. 이제 완전히 이 이명박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졌죠. 그렇죠. 기자가 많으니까 생산하는 뉴스의 양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포털에 메인 톱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사실상 국민들의 여론을 연합뉴스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중앙선관위원장 김동완 씨라면요, 예. 연합뉴스의 편집국장하고 네. 사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제일 먼저 고발할 거예요. 이런 데 와서 조사하지 않고, 예. 저는 우리 선관위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투표한 바꿔치기만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난,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끈절 올릴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해외를 다녀봤는데, 나는 꼼수다 하면서, 야, 거기 도시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선관위가 농간을 피워가지고,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그걸 다 물어봐요. 한 곳도 빠짐없이. 이만큼 이 나라의 그 선관이란 조직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정권 바뀌면 이 선관위를 정말,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어차피 선관위 여기 나오신 분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죠. 그래서 나오신 분이야. 내가 봤을 때는 말단이시고, 큰 실무적 책임을 지는 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을 나무랄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럼요. 김능환 씨. 김능환 씨가 보니까 대법관이 아니라면서요. 예, 대법관 시절에 통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거든요. 근데 이 정권 들어서는 대법관도 아닌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김동완 씨가 대법관을 하고 있을 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죠. 네. 그리고 김동완 씨가 이제 대법관을 퇴임을 하면서 네. 본인이 네. 중앙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씨가 네. 반리했죠. 예. 예. 이명박 씨가. 예. 아, 명박이가. 예. 예. MB한테 고마운 거지, 김능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 모양이다 보니까 네. 이제 선관위가 요걸 얻어먹게 되고 특히 이제 일선에서 선거 관리 이렇게 공정 선거를 감시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좀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요. 그 예. 책임은 오로지 전적으로 김능환 씨를 비롯해서 네.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봐야죠. 예.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좀 공지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는요, 누구든 직장에서 투표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도 계십니까? 혹시 그 직장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투표 시간을 요구하는데 주저하신 분들 적지 않죠? 행여, 윗사람한테 잘못 보일까봐. 이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 나라의 현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행 그 공직선거법 6조와 근로기준법 10조를 보게 되면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4조를 보게 되면은 사용자가 해당 법령,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투표를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10조 또 116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그날 정상 출근하라 이것만으로 이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누구나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일과 중에 투표 시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입니다. 그거는.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예,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준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말은 이제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원칙은 그런 거죠. 네, 근데 어디 세상이 원칙대로 움직입니까? 예.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업주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개인이 사장한테 네. 나 오늘 투표를 가겠습니다. 예, 사장이 까불지 말고
이래. 예. 너 가면 문제는 찍을 거 아니야? 예. 분명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장 얼굴에다가 뭘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너 투표가 올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네. 회사 사표 쓸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던 예. 그런 조항인데, 예. 개인에게 그런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요. 예. 첫 번째는 그 회사의 노조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법에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돌아서서 이런 노조는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그래서 사실 명박이가 지난 5년 동안에 노조를 다 그렇게 뭉개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거죠. 예. 아이 나쁜 놈이에요. 네. 명박이를 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이제 그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명박이가 이제 저한테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은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제발 좀 고소 좀 해줘, 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회사에다가 그렇게 부탁하고 뭐 청원하고 하기가 민망하시면요. 여기에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그날 정상 출근하라.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면은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요청하고 정말을 안 들으면은 관계 당국에다가 근로 감독을 요청해주는 대행 업무를 지금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요즘 대행사도 생겼네요. 대행사는 아니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지금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예. 여기서는 또 투표 시간 청구서 대리 청구 요청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또 제보를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전화 2679개 9100번 2670-9100이고요. 이메일은 everyvote9, 그러니까 every vote9 @gmail.com이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www.no동.org/vote1219입니다. 이거 사실 이런 거는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뭐 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 이 선관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요즘 선관위 대행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돈은 묻고 말은 풀어주는 이 선거가 사실은 최근에 그 공직선거법의 그 입법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 씨가 거꾸로 만들어놨죠. 돈은 풀고 입은 묶는. 예. 양심적인 선관위 직원들이 없다는 게 참 너무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엉뚱한 데 와가지고 뒷조사 나고 선관위 말이죠. 직원들 중에서는 양심적인 분들 많아요. 예. 다만 이제 공무원은 아까 뭐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회사의 직원이 나 투표를 갈 거야 이 사장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선관위 직원들도 이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는데 위에서 정책을 정해가지고 쪼는 데는 그 공무원 그만둘러 가고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선관위 직원들을 탓할 이유는 없고요. 네. 결국은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의 그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그 지시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들, 김동완이라든지 이런 일당들이 사실은 주범이죠. 네. 네. 공무원에게서 영혼을 탈착시킨 이 세력들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김동완 씨는 후보가 아니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네. 김능환을 심판합시다. 예.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 뭐 특전사 와 관련한 언급을 하셨는데 뭐 네, 정정할 뭐 게 선거법 있으시다고요?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허위 사실을 유포. 했죠.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군대를 78년도에 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병이 특전사를 가게 되면은 대개 이제 시다발이 업무를 했습니다. 행정이라든지 뭐 지원 업무들이죠. 예. 실제 전투병은 부사관과 장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를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후보와 특전사를 같이 했던 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그때 당시는 그 사병들도 네. 이 전투 주특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폭파 주특기로 갔답니다. 폭파. 그래서 그걸 꼭 해명하지 않으면은 선관위에 제소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폭파 주특기 병으로 갔고요. 그 특전사 출신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DM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노임증 걸렸어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선거법,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네. 사실 확인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것도 누가 시비합니까? 예? 아니, 우리가 또 오해를 살까봐 염려가 돼서. 괜찮아요.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저도 뭐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자기가 공직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 하등 인생에 지장 없는 건데 일반인들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은 건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일정하게 이상 받으면은 뭐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공직선거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라면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어지간해서는 그냥 뭐 벌금 한 1, 20만 원으로 끝납니다.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가 피선거권이 박탈됐거든요. 10년 동안. 지금이 53살이니까 63살까지 출마를 할 수 없는 거야. 확실하게 보내버렸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BBK 진상이 반드시 가려져야 하고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BBK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가 깜빵에 가게 되면은 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되면은 뭐 자동적으로 그 재약은 풀리고요. 그럴 경우에 1년 6개월인가요? 네. 예, 이제 구치소 1년은 1년입니까? 예, 갑방 생활을 한 것은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너는 어디로 가도 피할 곳이 없어. 깜빵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명박이가 출마 안 하니까 뭐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예. 지난 5년 동안에 그렇게 심지어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이 멘트도 못하게 했어. 한겨레에서. 심지어 한겨레에서. 아니 명박이가 싫어요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이게 왜 못해? 그거조차도 못하게 한. 네, 이명박의 악질적인 면모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박정희는 사람을 데리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개운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빨개 벗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런 고문을 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명박은 그런 고문을 뭐 할 수 있는 시대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놈이지만은 이제 노무현 김대중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 어떻게 악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느냐면은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밥줄을 끊는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밥줄을 끊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영균 교수 아닙니까? 그 정도는 또 참을 수 있어요. 김영균 교수 혼자만 이제 굶으면 되니까 살도 빠지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아주 대표적으로 괴롭힘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해찬 전 총리인데요. 네. 이해찬 전 총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세무조사하고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한때는 이해찬 전 총리 친구들이 아예 그냥 이해찬 총리의 전화 차단을 해놨대요. 아예 전화를 못 받도록. 그게 오면은 수신 차단을 하는 거죠. 네.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매체를 하면서 이명박 그놈 때문에 망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만 안 가면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를 좀 도와주셨던 우리들 병원 원장 사모님. 네. 거기 다 끝난 일을 다시 수사해가지고 과징금을 250억을 때렸어요.
그 뭐 청담동 우리들 병원이 1년 매출이 한 800억, 900억 나오는 뭐 대형 병원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뭐 800억, 900억 벌어가지고 뭐 그 자기가 다 먹습니까? 의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남는 거 별로 없는 곳인데 250억을 갖다가 과징금을 때려버리니까 예. 휘청휘청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하여튼 그런 나쁜 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욕으로. 하나, 둘, 셋. 아이. 이게 이제 요즘 그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명박이 촛불 집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청와대 뒷산 가서 뭐 그 시기 잡고 반성했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이명박의 탈선이 시작됩니다. 네. 이거 야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게 아니 이제 이명박이는 그 대통령을 잘하는 게 자기의 저 생각이 아니고 이대로 가서는 아무것도 못 해먹겠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 바로 그 총리실에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팀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네. 원래 이제 청와대에는 사직동 팀이라 해가지고요.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하명 특명사항 해가지고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김영삼 때인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없어졌죠. 예. 이명박이가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싶었겠지만은 사람 눈이 있으니까 이제 총리실에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이명박 욕하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 이제 뒷조사. 뒤를 캐서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조직하고 마찰을 빚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예. 그래서 실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심지어는 이명박의 불법 사찰 팀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청와대 노사 비서관인가 뭐 이름도 하여튼 그 이영호라는 놈이 있는데 지금 깜빵가 있습니다. 그 새끼는. 예. 그 이영호가 하도 전행을 하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부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명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권을 위해서 몸바쳐 싸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사공작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곡동 사저부터 시작해가지고 BBK, 이번에 불법 사찰, 그리고 또 해먹은 거, 네. 지금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파다해요. 20조 공사를 주로 재벌 건설업체에게만 줍니다. 4대강 22조. 22조 사업을. 네. 그걸 이제 아주 규모하게 도급, 전년도 도급액 이런 거 제한을 둬가지고 사실상 재벌이 아니면은 수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일반 공사를 입찰을 할 때는요. 예.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상 입찰가의 한 70% 선에서 보통 낙찰이 됩니다. 근데 이명박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재벌사들이 담합해서 입찰한 결과, 예상 입찰가의 100% 금액으로 보통, 수주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명박의 그 꼼수 때문에, 그 재벌 건설사들은 자기가 수주한 금액에서 무조건 3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공사를 하면은 70% 정도의 낙찰이 되니까 30% 깎이고 들어가는 건데, 예. 이명박 꼼수는 100%가 다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22조에서 30%면은 6조 아닙니까? 아유, 세상에, 먹었으면 또 갖다 바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6조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명박이한테 뇌물로 들어갔다. 네. 라는 게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은. 우리 이명박이야 이 방송 들으면은 고소를 하고 싶겠네. 좀 제발 좀 해줘. 난 정말 이명박에 아주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욕망해도 괜찮아. 고소해. 제발. 부탁이야. 예. 우리 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후보가 되면은 좀 겁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기석 교수님 네. 또
멀리 가셔야 될 일도 있고 아, 예, 하니까 예. 호남 얘기를 조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또 광주에 왔으니까. 네. 자, 오늘, 이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남에서도 오셨나요? 전남은 없군요. 예. 광주 시민만 오셨습니다. 예. 이제 예. 그 투표와 관련해서 예.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서 얻은 득표율을 제가 97년이죠, 그죠? 예. 97년 득표율이 97%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득표율이 95%입니다. 오. 2%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은요, 80%입니다. 오, 아니, 정동영 후보가 전라북도 출신이어서. 아마 아니, 같은 전북에서도 79% 받았어요. 전북은 더 낮은 네. 득표율. 광주가 80%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앞뒤로 1, 2%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 전형적인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좀 저도 유식한 말 쓸게요. 조금 조기석 교수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당선 안 될 후보한테 내가 투표하면 뭐 하나? 라는 게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동영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80%의 득표를 얻었는데, 자, 이 기자의 관점에서 과연 2012년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건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조기석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예. 계속하죠. 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그러면은 이번 이제 광주를 비롯해서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제가 6회인가요? 네.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이 사실 안 후보님이 이제 그 후보직 사퇴를 하고 이제 사퇴가 아니라 양보죠. 이게 조중동 프레임은 사퇴고요. 우리 프레임은 양보입니다. 이제 후보 양보를 하고 단일화를 이룬 날이었는데 그날 안 후보님 지지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이 단일화에서 이 아름다운 단일화보다는 원칙 있는 단일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이제 안 후보님 쪽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상처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얼떨결에 하느라고 위로도 못 드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팟캐스트를 듣고 제가 정말 부끄럽고 참담함을 느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어제 결단을 내려서 이제 안 후보님이 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거기에는 저는 안 후보님 지지자들의 뜻이 굉장히 크게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적극 지지를 해야 된다가 뭐 한 34%, 또 소극적으로 해도 지지를 해야 된다가 또 한 30%가 넘고 이래서 거의 한 65% 내지 70% 정도의 그 지지자들이 안 후보님이 이제 문 후보님을 적극 지지해야 된다고 해서 결단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보하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이번에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원칙 있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는지 얘기가 바로 오늘 이 호남 팩터랑 굉장히 그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단일화와 그 영남 팩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아주 폭발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과학으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이제 앉아서 통계 돌리는데. 저하고 다르네요. 저는 감으로 하는데. 그래서. 감과 과학입니다. 그 어떤 특친분이 저한테 이 김어준 씨의 무학의 통찰로부터 많이 배웠는데 이제 교수님의 학의 통찰로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학의 통찰이 날아다니는 학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학문의 학, 그래서 과학의 통찰을 말씀드린다면은 예. 영남은 사실 그 투표를 하는 분들이요. 아까 뭐 과반수도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러긴 어렵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정당 일체감. 예, 예. 그러니까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외국에 이제 정당이 50년, 100년 된 나라는 다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당이 한 50년 되면서 그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대부터 한 정당에 투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정당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의 정당원. 그러니까 가입은 안 하지만 그래서 경상도에서 대부분 나오는 새누리당 투표는 그 정당 이 일체감에서 나오는 투표예요. 어르신들의.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못 말리는 거고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진주 갔더니 말이죠. 2004년 총선 때 막 한나라당을 욕을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그러더니 그럼 어느 당 찍으실 거예요? 했더니 우리 당 찍어야지. 그래서 우리 당이라서 열린우리당인 줄 알았더니 열린우리당이요? 아니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우리 당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주의 투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들여다보면은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투표하던 정당에 대한 일체감으로 투표를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정당 일체감이 없던 중도층이나 젊은 층들은 오히려 민주당 투표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경상도에.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가 언제 깨졌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서 이미 깨졌어요. 2008년에 이미 깨진 걸로 나오고 그래서 김두관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까지 부산에서 총선에 나왔잖아요. 예. 이번에 그것보다 좀 더 나올 거다. 네. 그리고 투표 안 하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더 나올 거다. 예. 그러나 50%까지 가긴 어렵다. 왜냐면은 자용 감소가 너무 늦다. 그래서 예. 그 어르신들 투표는 못 바꾸고 못 바꾸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좌절하면 안 된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호남의 부동층이 50%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현재요? 예. 오. 그래서 이 호남 부동층이 저는 오히려 영남 팩터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남은 이미 지역주의 깨졌고 네. 어차피 그 한나라당 계속 찍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 밖의 일이다. 그러나 예.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표는 다 끌어올 거다 이번에. 예. 그래도 50% 되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 아. 근데 호남 표가 이완이 굉장히 심각한 게 예. 전국에서 부동층이 제일 많은 데가 강원도인데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 대선이 부동층이 없는 선거예요. 예. 근데 호남이 부동층이 50%가 거의 넘을 정도라는 거는 예. 엄청나게 지금 호남이 이완됐다는 거거든요. 호남의 그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되는데 예. 400만 조금 못 되는데 그중에 반이 부동층이라면은 이건 원래 항상 민주당의 뭐 이른바 정치적 아성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곳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호남 유권자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우리 표는 뭐 그 뭐만 꽂아놔도 찍어주는 줄 알아? 이런 아하. 불만이 있는 거고. 써서 이제 그게 공예를 들기 시작하는군요. 보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경쟁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서.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그 선거 때 썼던 구호들이 뭐냐면은 열린우리당 심판, 노무현 정권 심판이었거든요. 예. 그게 먹히다 보니까 예. 이제 사실이 아닌 그런 선거 구호나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네. 사실이 돼 버렸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북송금 특검 그것 때문에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네. 저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호남 사람인 줄 알아요. 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호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청와대에서 호남을 대변하는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저랑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예. 거의 막 소리 지르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자리 욕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당선자 앞에서 막 그 반발을 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대통령이 왜 대북송금 특검을 한나라당이 보냈다고 해서 이걸 꼭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받아야 되는지 그때만 해도 제가 잘 몰랐는데 사실 햇볕 정치에게 이 공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업적이다시피 했는데 이면의 일들을 들춰낸다는 것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업적을 폄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이 호남 지역에서 먹혔던 논리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충분히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 노 대통령하고 굉장히 그 격하게 싸우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도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노 대통령한테 청와대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민심을.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얘기는 이병환 실장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병환 실장을 최근에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문재인이 이긴다의 그 책에 이병환 실장의 얘기를 썼는데 그 광주의 구의원. 예. 비서실장이셨던. 청와대 비서실장 하시다가. 예. 그 양반 후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병환 실장님의 기억은 이제 DJ 정부 때만 해도 이 정치 자금이 투명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검찰들이 자금의 흐름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안 하면은 이게 검찰로 갈 거라는 거죠. 아하. 검찰로 가면은 대북 송금 특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자금을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검찰로 안 간다면은 국회에서 그때가 이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국정조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특검은 수사의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딱 대북 송금 특검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작아요. 검찰보다. 그래서 그 검찰로 갔을 때는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이지만 특검으로 하면은 필요한 부분만 수사하고 오히려 투명하게 털면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는 게 이제 이병환 실장의 얘기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해준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통치행위다. 내가 통치행위를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해줬으면 통치행위 이론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대중 대통령은 몰랐던 거다. 내가 했다. 근데 통치행위다. 근데 비서실장이 통치행위다 하는 게 이게 통치행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검찰이든 특검이든 가야 될 상황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받은 거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설명이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나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의 그 이제 고정관념이 문제인데 특검하면은 매우 특별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냥 검찰하면은 그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특검은 특별한 범주 내에서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찰은 수사의 범위가 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면은 오히려 대북 송금 문제만 다룰 수가 있는데 일반 검찰이 하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자금의 문제라든지 뭐 인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모조리 다 파헤쳐가지고 대통령이 통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초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대통령이든 그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을 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특검이라면은 좀 뭔가 특별한 거라서 더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이 거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이제 아주 소수 정당이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경상도 남자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면은 그거를 구구절절 이렇게 해명을 하기보다는 이심전심으로 알아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꾹 입 닫고 있는 아하. 그게 오히려 오해를 더 많이 불러왔던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경상도 남자인 서영석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여러 개가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송금 특검뿐만 아니라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도 그런 건데. 열린우리당 창당. 그러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이끌어왔던 그런 민주당. 민주당을 박살내고 노무현 당을 만들려고 열린우리당 창당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통보를 천정배 의원이 와서 청와대에 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겠다는 통보를.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겠다는 통보를 와서 했어요. 근데 천정배 의원이 가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야. 통보하러 온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는 이제 교수일 때 예. 대통령이 청와대로 한번 불러가지고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최소한 추미애 조순영 의원은 같이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기다 놓고 와서 이렇게 당이 분열돼서 문제를 만드시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열린우리당 창당한 게 되기 때문에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추미애 의원을 데리고 와서 장관 못 시킨 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셔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제 책에 보시면 자세히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전적으로 문재인은 책 사와야 되겠네. 근데 전적으로 천신정 이 신당권파가 구당권파와의 공천권을 놓고 일어난 갈등이었고 예. 노 대통령은 기왕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으니까 그냥 당원으로 들어온 거고 이제 지역 정당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엄청나게 호남에서도 호응을 받았고 영남에서도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40%였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45%였어요. 어허. 훨씬 높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영남 분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과 함께 반민주당 정서가 있어요. 예.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지니까 대통령이 들어간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이 노무현 당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은 정당은 제도화가 중요하고 오랜 역사가 가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노 대통령이 부산에서 4번 떨어지면서 민주당 간판 뗐습니까? 뗐나요? 안 뗐어요. 그 근데 당시- 노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이유가 없죠. 본인이 민주당 간판으로 대통령까지 되고 4번을 떨어지면서도 안 뗐는데 왜 신당을 만들겠어요? 근데 신당은 사실 당권 공천권 때문에 만드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공천권을 단 한 명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제가 산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천심사위원회 간사였거든요. 제가 그때 지지율에서 잘 알죠. 그때 열린우리당은 천신정이 만든 정당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가 그 이유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서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만이 이제 정당이 성립하는 그런 과도기였기 때문에 천신정 세 분 저도 잘 알고 친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노통을 좀 이용을 했죠. 그래서 끝까지 노통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찾아갔고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천정배 의원이 이제 노통이 허락을 안 하니까 우리 청당합니다라고 통보만 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노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힘을 실어줘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창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 민주당이 나가라! 이런 논평을 낼 때까지.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이런 걸 다 해명하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오해를 이분은 그냥 꾹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경상도 말 없는 남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이렇게 해명하지 않고 자꾸 키운 측면이 있고요. 그냥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노 대통령에 대한 섭섭했던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 사건 같은 것도 그때 제가 수석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거의 그 대통령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일주일간 완전히 얼굴이 반쪽이 돼서요. 이랬어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사건인데 오히려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노무현이 인기가 낮으니까 DJ 정권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게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는 그렇게 그냥 잠재돼 있었어요. 잠재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누구냐면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3당, 열린우리당 창당이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이 호남 민심이 안 좋으니까 당신이 가서 사과해라. 이러니까 이분이 겸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홍보이론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못하지 않은 걸 사과를 하면은 현실이 됩니다. 사실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사과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쪽에서 왜 하나갑 씨나 한강옥 씨를 영입하는데 공을 들였냐. 이거를 사실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 쪽에 이런 마타도, 예. 구전 홍보, 예. 이분들을 앞세운,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경상도 어르신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 호남 사람들 아직도 이 친노 패거리들을 찍어주면은 사람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또 다른 지역주의인데 사실 우리나라 지역주의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지역주의가 고려시대 훈요십제에서 나왔나요? 우리나라 지역주의가?
지역주의 투표가요.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71년만 해도요. 호남에서 박정희 대통령 몰표가 나옵니다. 호남이 공화당 지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농촌 지역이잖아요. 여천야도 때문에 호남 지역이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많이 지지했었는데 지역주의 처음 나타난 게 72년인데 이제 김대중 후보가 나타나고 김대중 후보가 탄압을 받으니까 나타난 건데 이 지역주의가 사실은 3공화국에 의한 지역차별 정책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전으로 뭐 호남 사람들은 뭐 배신을 잘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뭐 하숙집도 주지 마라. 뭐 그 승진에서도 배제하고 하여튼 호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시뿐이 없을 만큼 지역차별 정서를 만든 게 3공화국인데 예. 박근혜 후보가 지금 또 다른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친노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겨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걸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 때문에 흔들렸던 분들이 예. 이제 문재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예. 박근혜한테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호남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그런 분이 없어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농촌 지역이나 이제 이런 농촌 지역은 이 어르신들이 이 조직과 구전 홍보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서 지금 엄청난 마타도어가 횡행하고 있다, 호남 지역에. 그래서 또 다른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올 대선에 구동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올 대선을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민주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대선거라 그래요. 크리티컬 일렉션이라 그래서 중대선거라 그러는데 중대선거가 뭐냐면 정당의 지지 기반이 재편되는 선거예요. 어떻게 재편되냐면 과거에는 지역 정당이었거든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근데 지금은 지역 기반이 약해지고 계층 기반이 강화되는 선거예요. 이번 선거가. 근데 이 계층 기반이 나타난 게 2008년 노무현 지지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정치는 실패했다. 예. 한참 앞으로 왔는데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예. 지역주의를 못 깨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일을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주의를 깨는 게 필생의 과업이었는데 그걸 못 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2009년에 2008년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지역주의가 깨져 있는 거예요. 영남은 이미. 예. 근데 호남도 지역주의가 이미 깨졌어요. 깨졌다는 건 뭐냐면 민주당을 찍다 보니까 민주당을 찍는 거지 젊은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일체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막 열광을 했었는데 호남 지난 지역에서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한테도 표를 그렇죠. 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호남도 사실 지역주의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호남 표가 특히 호남에서 잘 사는 분들 또 박근혜를 찍으면 이익을 보는 분들이 찍는 건 좋다 이거죠. 왜냐면 지역 정당이 사라지고 계층 투표가 나타나는 게 선진국형이니까 그게 이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속임수에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은 그 새누리당을 찍으면 그 노령 그 연금 같은 것도 원래 저기 열린우리당이 20만 원 하려는 걸 이 한나라당이 8만 원으로 깎은 거 아니에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거짓 마타도어에 속아서 한나라당으로 가는 건 이건 또 다른 지역주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호남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그런 지역주의에 현혹돼서 투표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오히려 계층 투표로 인해서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거는 호남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어떤 그 지역주의를 깨는 데 있어서 진일보 하는 거다라고 보고 뭐 한강옥 씨나 하나갑 씨나 그쪽으로 가는 것도 뭐 괜찮은 일이다라고 이제 통합을 하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내에서도 괜찮은 일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마타도어 때문에 흔들리는 건 이거는 호남의 부끄러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갑 씨가 저도 잘 알지만은 뭐 본인이 아까 라디오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만은 선거운동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입당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학업 씨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강호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한학업 씨가 그러는 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뭐 그분 본인은 이해하더라도 그 유권자들이 그런 잘못된 마타도어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아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중대 선거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지지 기반이 지금 겉으로는 민주당 새누리당인데 인기가 되게 높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역 정당일 때는 2002년 전엔 지역 정당이었거든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그때는 그 제가 왜 노무현이 뜰 거다라는 얘기를 2년 전에 했냐면은 그 지역 이 정당과 일체된 유권자가 50%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 5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였어요. 그러면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동원할 것인가 봤더니 지역주의랑 맞서 싸워온 사람이 노무현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2년에는 노무현이 뜰 거라는 얘기를 제가 2000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고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 이렇게 재연합이 돼요. 그래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지난 대선에도 40%가 넘었어요. 대선 후에는 45%까지 갔는데 올 대선에 지금 한나라당 지지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42, 3%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35%가 넘어요, 지금. 근데 안 후보가 사퇴했을 때는 40%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떨어진 게 농객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막 때리니까 비난을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지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게 올 대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의 민주당이 3당 합당으로 인해서 호남당이 됐었는데 아주 소수로 전락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IMF 이후에 총선에서 겨우 100석 했어요. 기억하시죠? 겨우 100석하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때 얼떨결에 탄핵 때문에 152석 했지만 그 다음 지난 총선에 81석 했어요. 이게 민주당의 힘인 거예요.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보가. 왜냐면 한나라당은 쭉 뿌리가 똑같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40%까지 지지가 가는데 이 진보 진영은 당이 한번 깨지고 다시 합치며 깨지면서 지난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왜 패했냐. 대선 전 대통합 민주신당 지지도 맞추시는 분 이따 책 드리겠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지지도. 예. 맞췄어요. 14%. 이따 책 드릴게요. 14%.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때 선거 전에 39%, 선거 후에 45%.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이미 정당 연합이 됐어요. 성공적으로 됐고, 이제 민주당은 올해 통합과 혁신과 통합하고 합치면서 겨우 이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하는 겁니다. 양김씨 분열로 민주당과 이 평민당의 분열로 우리가 소수가 돼서 졌잖아요. 87년 선거. 그 다음에 3당 합당으로 완전히 그 평민당은 소수 정당이 됐잖아요. 민주화 세력이 소수화가 됐죠. YS의 배신에 의해서 소수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겨우 키워가지고 2002년 대선 이겨놓으니까 또 신당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신당 만들고 또 깨트리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4% 정당 가졌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민주진영이 독자적으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과 맞설 정당이 생겼는데 이걸 또 깨고 신당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진영이 또 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선거에서는 정당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정당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투표율이 훨씬 높아요. 투표율이 훨씬 높고 정치의식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높고, 그래서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을 깨는 걸 반대하셨고, 저도 끝까지 민주당을 깨면 안 된다고 글을 계속 썼던 사람이에요. 2002년 제 글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는 신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마음을 돌리고 천신정도 마음을 돌린 건 그 난닝구 사건이에요. 기억하시죠? 이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 민주당 구파 신파 간에 싸우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정당을 말아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린우리당 실패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교훈은 뭐냐? 더 이상 신당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내일자 한겨레 네. 표판에 보니까
우리 참 훌륭한 고성국 박사님의 평론이 대선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박근혜가 200만 표 차이로 이긴다. 안철수가 지원해도 판세는 이미 확고하다. 투표율은 65에서 67%로 낮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실수를 해도 워낙 그 박근혜 후보가 위기 관리의 달인인 만큼 이것은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없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실수를 한다면 그런 정치적 위기를 관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총선 때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듯 이번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스크랩해 놓으세요. 지고 나면은 어디 숨어버릴 테니까 필요도 없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으로 우리 또 정치를 바라보시는 우리 조기숙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안 후보님이 나왔고 또 적극적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도 흔들리는 표심이 이제 이번에 문 후보가 당선돼야 안 후보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예, 두 분은 이 공동 운명체가 이미 됐어요. 어느 순간 공동 운명체가 됐냐면은 사실 안 후보 지지가 이렇게 유지된 게 정당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다 또는 정당 체계에 대한 불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정당 체계가 지금 국민들한테 뿌리 내리는 선거예요. 이 선거는 국민 시민주권 시대, 엘리트나 금권 엘리트 정치가 아니라 시민주권의 시대고 국민 참여의 시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대고 그다음에 정치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복지를 하는 시대고 그다음에 재벌의 경제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하는 시대고 이게 완전히 대별되는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2년에 왜 아직도 20세기와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어르신들의 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투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투표율은요. 20대가 낮아요. 선진국도. 왜냐면 20대들은 다 학교 다니느라고 집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투표율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좀 작은 나라에서는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젊은 층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 이제 20대 투표율이 낮지만 피크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가 피크예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은 자기 공동체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피크가 되고 50대부터는 이제 자기 개인의 삶에 천착하게 되기 때문에 투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U자 거꾸로 해놓은 게 선진국 투표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직선으로 상승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르신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왜 행복하지 않냐? 이분들이 계속 한나라당을 찍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르신 복지를 안 해주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죽어라고 정치에만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만일에 이루어진다면은 새로 우리가 아니라 이것도 선거법 위반될지 모르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정말 어르신 복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삶이 행복하면 정치에 대한 분노 표출보다는 좀 더 이제 손주도 좀 봐주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개인 삶을 즐기다 보면 투표율이 좀 완만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낮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40대가 제일 많이 투표를 해야 그 시대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 30대는 자기의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20세기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투표율은 또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르신들의 선택이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투표를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야 21세기가 이제 온다는 거죠. 오늘 네. 강의 시간 아니니까요. 아니, 고성국 박사의 평론에 아니, 대한 평가를, 예. 그래서 올 대선이 이 중대 선거고 이 양 정당이 아주 정당 재연합이 되는 그런 선거이므로 투표율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70%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70%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100만 표 차이로 이깁니다. 몇 표 차인지 제가 아직 계산 안 해봐서 이제 집에 가서 계산해 볼 거고요. 다음에 나와서 제가 표차는 얘기해 드릴 거고 그래서 고 박사님 이번에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것만 틀린 거 아니에요. 항상 틀렸더라고요. 예, 김두관과 박근혜의 싸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또 손학규와 싸움이 된다고 어쩌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맞은 참. 적이 없어요. 자, 교수님, 늦은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고 그 전에 속보를 하나 전해주시죠. 이거 보고 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까 그 연합뉴스 얘기할 때 스트롱맨스 도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실력자라고 했는데 새누리당에 상의를 했나 봐요. 왜 박근혜 후보가 저기 실력자의 딸이냐, 독재자의 딸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그 스트롱맨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타임지에서 인터넷판에서 딕테이터스 도어로 바꿔놨어요. 아주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했네요. 아, 나 진짜 골 때리네, 진짜. 자. 스트롱맨을 치면요, 김정일, 가다피, 그 파키스탄 독재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헷갈리니까 아예 딕테이터스 도어로 바꿔놨습니다. 네. 아주 즐겁네요. 예. 이런 거 즐거우면 벤텐가. 자, 하여튼, 조 그래서 교수님, 뭐 수고 많으셨고요. 아니, 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빨리 안 그러면 오늘 밤새 강의하시오. 오늘 오마이뉴스에 제가 이 선거 전략 완결판 칼럼 하나 긴 거 올렸어요. 그거 보시면은 나가서 구전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대선은 이 앉아서 이거 SNS만 하면 안 된다. 구전 홍보를 하루에 5명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 국면에 어떤 중대한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우리가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던 7% 차로 벌어졌던 박근혜 문재인 이 격차가 좁혀진 건데 어제 오후에 이렇게 적극 지원 입장을 밝힌 이후에 지금 판세가 흐름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현재의 여론조사는 데이터베이스에 큰 문제가 있는 조사입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어요.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은 KT나 SK텔레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기관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는 개판입니다. 틀려요. 일정하게 틀린 걸 보면 일정하게 문제가 있나 봐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 판세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신뢰도가 덜한 사람은 플러스 5% 하시고, 믿는 사람은 플러스 10% 하면 대충 맞다.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단일화 효과, 단일화의 화학적 결합이죠. 그죠? 효과는 아마 10일쯤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이제 나올 겁니다. 11일, 12일, 사흘 동안 이제 여론조사가 가능하고요. 그 결과는 12, 13, 11, 12, 13일에 발표가 됩니다. 13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12일까지 한 여론조사는 13일 신문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6일 동안 깜깜이 게임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를 매우 지지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중앙일보식의 엉터리 조사. 지난번에 아주 유명한 조사가 있습니다. 예. 페니 표집 방식. 내 맘대로 표본을 수집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 페니 표집 방식이라고 해놨더라고. 예. 참 후한무치한 표현이죠. 그런 엉터리 조사를 이용해서 박근혜 후보가 매우 앞서고 있다는 거의 마타도에 가까운 보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야, 차이 많이 벌어졌는데 힘들게 뭐하러 투표하니?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밴드웨건 효과죠. 그걸 노리는 건데 그러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에 말하자면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12월 6일 날 적극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상당 부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사활은 좀 뭔가를 꾸미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향후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흙탕물 전략입니다. 이전 투구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욕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제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요. 친박신문 박바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걸 또 부풀려가지고 야 정치 더러워. 투표하라고 싶어. 이런 이제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런 걸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요즘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다행히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낮추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저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70% 이상 투표를 한다면은 뭐 우리 조규석 전문가님은 아직 계산을 덜 하셨지만은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70% 이상이면은 110만 표 차이 정도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75%면은 200만 표. 그다음에 80%면은 280만 표 이상 차이로 뭐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표율을 이제 높이면은 박근혜 후보가 질 것이고 투표율을 낮추면은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요. 박근혜 후보는 참 불쌍한 후보입니다. 투표를 많이 안 해야 당선되는 후보 얼마나 불쌍한 후보입니까? 네. 무슨 독재자의 딸도 아니고 정권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게임에서 투표율이 낮아야 대통령이 된다는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 불행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9한 말 한국은 러시아에 병탄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원망하기보다는 축복해야 하고 일본인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누군데요?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인데 이분도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는 엑스멘트만 지지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가운데 오늘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현희 전 의원도 박근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뭐 곳곳에서 지지 선언이 나오고 쓰레기들의 있습니다. 그 지지를 갖다가 주로 받네요. 그 쓰레기는 박근혜 후보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예, 아니 쓰레기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가 아니죠. 예. 쓰레기 집합소죠. 예.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또 광주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 했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또 벙커원에서는 TV 대선 후보 토론회 2차 토론회 품평에 개합니다. 예.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 서영석 대표님과 제가 또 한 30여 분 정도 이 토론회 내용에 대한 평가의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저녁 8시 벙커원에 많은 분들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 광주시 서구, 여기 무슨 동이죠? 금호동, 예. 금호동에 자리한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함께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광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